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특히 소홀히 하거나 정밀하게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해방전국과 그 미군정기, 한국의 근현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뭐 저 같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본래 이제 역사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또 아는 기초 지식도 없고 그래 하다가 성경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역사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인식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가까운 역사, 그 옛날 역사는 뭐 제쳐두고 가까운 역사에 대해서 끝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하는데 어디 가도 뭐그 배울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인터넷이 발달하기도 하고 유튜브가 또 나오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AI가 우리 웬만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 충분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10대,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잘 모를 것은 자명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승만 시대부터 살아왔어도 잘 모르는데 최근에 이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뭐 입시 준비 아니면 취업 준비 이렇게 하면서 한국 근현대사 이런 것을 그 성실히 공부할 기회는 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해방전국과 미군정기 하면은 1945년부터 48년 그리고 50년, 51년, 52년, 53년 정전협정까지 그런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격동기의 조선반도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 합니다. 난세가 영혼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많았고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인물들이 많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인물들은 대개 두 가지 인물들인데 하나는 그 당시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안목이 열려서 일제에 금방 그저 달라붙어 가지고 친일파가 되어서 출세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은 이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지성인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국내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을 가서 공부해도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또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심지어 그 소련 그 모스크바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흩어져 가서 언젠가는 나라를 되찾겠다 그런 일념으로 갈고 닦은 그런 실력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고 어쩌면은요 그때 오히려
지금 이 시대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실력자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뭐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정말 살펴보면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1948년 당시 우리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취임을 했던 그 당시, 그때가 48년도인데 그때 살아 있었던 알만한 인물들을 정치, 문화계, 뭐 언론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는데, 첫째가 해방정국의 정치인들 중에 봐요. 첫째가 서재필, 당시는 아마 제일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서재필 박사가 기독교인이고 의사였습니다. 근데 연세가 좀 많았어요. 82세니까 조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제 이동이 75세였으니까 여기도 뭐 조금 나이가 많아요. 우남 이승만도 적은 나이가 아니죠. 73세니까 그때로선 73세면 노인이면 노인. 백범이 김구가 72세로서 이승만보다 한 살 아래인데 아시는 대로 암살당했죠. 도산 안창호는 당시에 70세였고 우사 김규식은 67세였는데 나중에 6.25 났을 때 납치를 당해 가지고 북으로 끌려가는 중에 막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김규식 같은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인데 너무 글쎄요, 겸손하다 할까 욕심이 없다 할까 뭐 어떤 그런 인물이지만은 진짜 실력자였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양아들로 입양되어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로녹 대학에서 수석 차석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거의 뭐 9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의학에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고당 조만식은 북쪽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건 훌륭한 분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몽양 선생, 여운형이라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는 분이죠. 실제로는 해방 전국에서 이만큼 훌륭한 분도 많지 않았어요. 그 조선 독립을 위해서라면은 여운형만큼 백방으로 노력을 한 사람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상해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다 한반도에 남아가지고 그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워낙 머리가 좋고 그리고 또 건강할 뿐 아니라 인품이 아주 훌륭하고 인물도 찰나서 그리고 연설을 너무 잘해가지고 승동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따르는 청년회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여운형만한 인물이 당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은 보통 이 사람을 그 호가 소왕인데 이름이 용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냥 이름은 빼버리고 소왕이라는 말이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조소왕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61세였고요. 그다음에 백연 김두봉 북쪽의 사람인데 그 국어 국문학자이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하 송진우 당시 58세였고 인천 김성수 57세, 우헌 안재홍 57세, 해공 신익희 56세, 설산 장덕수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그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나
정치적 안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일본어에 아주 능통할 뿐 아니라 백방으로 재주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은 또 암살당합니다. 유석 조병옥 박사 54세, 약산 김원봉 여기 밀양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무력으로 실력을 길러가지고 일제에 대항을 해야 된다. 한데 아무도 잘 안 따르고 뭐 자꾸 외교로 뭐 실력 양성론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너무 온건하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무력으로 투쟁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북으로 갔다가 자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산 조봉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의 인품이나 그릇이 이승만에게 위협적이다 해가지고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이승만 정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정, 박헌영 여기 여러 인물들 중에 해방정부에서 여러 인물 중에 제대로 된 공산주의자는 딱 한 명이라고 합니다. 한 명.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진짜 공산주의 이론에도 밝은 사람이고 또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자고 당시 아주 실력자였어요. 그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그래서 남노당을 조직할 정도로 실력도 있고 하여간 남북을 통틀어서 공산주의 이론에 있어서는 박헌영만큼 밝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호는 없지만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그 48년 당시에 36세니까 아주 뭐 젊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호가 중수라고 하는 박정희는 31살 정도 됐는데 나중에 김재규에게 피살됐죠. 자, 여기 뭐 유명한 사람들이 암살을 당한 사람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아까운 사람들이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자살한 사람도 그렇고 사형 당한 사람도 그렇고 하나같이 다 인재들이고 실력자들이고 대단한 인물들이고 그런데 권력의 세계에서 그 암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암살이 벌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예술 종교계에도 정인보, 이강수, 육당, 최남선, 백남은, 윤동주, 이상, 나혜석, 김수영, 한용운, 김병로, 박태원, 장준하, 염상섭, 김동리, 함세덕, 윤세중, 김용한 뭐 대단한 인물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런 분들 교과서에서 그냥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이제 뭐 이강수나 최남선 이런 분들이 친일 행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친일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도 그 문단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언론계 및 사회활동가로서도 김일성과 함께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지요. 최현배 한글학자죠. 이분은 그 어렵고 배우기 힘든 그 한자 중국 글자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는 극단적 한글학자야. 이분은요. 그러면 아니 당신처럼 말하면은 이화여대를 순수 한자 쓰지 말고 우리말로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요? 이렇게 했더니 제현배의 말이 참 걸작이라. 이화여대는 백꽃 계집 큰 배부터 백꽃 이화 계집 여자 큰 배부터 대학
그 정도로 한글 전용을 주창했던 그런 분이죠. 저는 뭐 한자로 된 우리말이 굳어진 것은 한 중국 글자 몰라도 우리가 다 뜻이 통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어떤 부분은 한자를 변기하거나 괄호안에 넣거나 해야 뜻이 분명한 그런 단어가 있긴 하죠. 그러나 그거 없어도 우리말 같으면은 앞뒤의 단어와 문맥과 문장을 또 맥락을 앞뒤 살피면요, 그 한문 글자 단 한 글자도 안 써도 뜻이 안 통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그 중국 글자 한자가 없으면 큰일 난 줄 알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산서 에스라우까지 오는 도중에 국도로 오다 보면은 그 마산 쪽에서 함안 쪽에서 의령으로 접어들 때 의령관문이 있어. 의령관문. 거기다가 우리 글자 의령관문 이렇게 안 쓰고 중국 글자 한자로다가 의령관문 이렇게 써놨어요.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여전히 중국이라는 그 사대주의 근성에 있어가지고 그 대먹지 않은 글자, 그 배우기도 쓰기도 어려운 그런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의령관문뿐 아니라 조선일보죠, 막 조선일보. 아니 조선 사람이 조선일보로 하면 조선 글자로 써야지. 아직도 조선일보가 그 한자 그걸 못 버려가지고 중국 글자 그 제호를 중국 글자로 쓰고 있잖아요. 이기붕 같은 분, 이승만 정권 하에서 실세였죠. 이기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호가 만송인데, 만송이란 말은 구부러진 소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뭐 그런 말이죠. 굽은 소리 선산을 지킨다. 좋은 소나무는 건축용으로 베가 버리고 구부러지면 못 쓰는 소나무가 선조의 묘를 지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든 그 이승만 밑에서 그냥 아부하고 하던 그 이기붕 대단한 사람인데 참 권력을 너무 탐하다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지 않고 술수를 많이 쓰다가 패가 망신하고 말았죠. 이병철 삼성그룹의 창업주지요. 정주영 현대그룹의 창업주, 장택상, 윤치호, 이인재, 허정, 주세죽 이 사람은 여자인데 박헌영의 아내였어요. 독립운동가였고 사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그 독립운동에 있어서는요 거의 뜻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명희 문학가이면서 독립운동과 좌우합작에 기여했던 사람이에요. 지청천 광복군 총사령관이었고 국군 창설에 기여한 사람이에요. 이범석 장군이제 독립운동가 정치인이고 군인이었습니다. 김성수 언론인 인촌이라 그러죠. 해방 후 우익 언론의 대표적인 인물이야. 그는 오직 해방일보 사장이고 남로당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강국 노력인민이라는 그런 창간을 주도하고 남로당 기관지로서 지하 언론을 주도하기도 했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차이가 있고 노선이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에는 거의 일치가 되는데,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좌우도 없고 이념도 없고 똑같이 그저 나라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대체로 실력자들이고 나름대로 지금처럼 뭐 매체가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때도요 어떤 노선을 공부를 했든지
정말 공부를 하고 실력을 길렀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이제 일본 시대가 끝나면은 자유로운 해방, 완전한 해방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에서 미국 제국주의, 미군정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일장기가 내려가고 중앙청이란 옛날 그 총독부 건물에 태극기가 올라간 게 아니고 유엔기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성조기가 올라갔다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탄식을 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조선 땅에 미 군정이 실시될 때 군정 장관으로 온 사람이 하지 중장이라고 하는 그 별 3개짜리가 한국을 책임지고 왔는데 그 사람 왜 오느냐? 그 사람이 뭐 정치에 또 무슨 더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든 한반도에서 가까운 데서 그 군 복무를 하고 있으면 가까운 데는 네가 가라. 그래 온 건데 조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우리 역사도 모르고 우리 문화도 모르고 우리 인물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라를 꾸려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미국에다가 3년 동안 신탁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걸로 하니까 거기 또 이제 뒤질세라 하지 중장을 찾아와서 자기가 국정을 지도해 가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중장이 골머리를 싸매고 아니 무슨 정당 단체 대표나 이렇게 오면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자꾸 나를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이제 분명하게 입장을 하니까 와, 그 새에 가가지고 또 정당을 또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정당 대표라고 막 찾아오는데 얼마나 정당이 많이 만들어졌냐면요. 당원 3명만 있으면은 정당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 막 만들어 난립을 하는 거예요. 정당이. 이로 인해서 미소 공동위원회 협상 대상자로 신청을 해온 정당과 사회단체 수가 463개 단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건 500개 단체가 자기가 정당 대표라고 왔는데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총 회원, 당원 회원 수가 얼마냐? 7천만 명에 달해. 하지가 계산해보니까 7천만 명 안팎이 된다. 이러면 남북측 인구 다 해도 3천만이 안 되는데 3천만 될까 말까 한데 무슨 당원 수하고 회원 수가 7천만이라고 하니까 하지가요 학을 떼는 거예요. 아니 한국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인가? 여러분 미국은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게 하도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 공화당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정당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그 돈 많고 힘 있고 조직이 회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말만 그래 놓고 일론 머스크가 뭐 정당 하나 만들었다는 소식도 없죠.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미국은 정당 하나 만들기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463개 정당 사회단체가 만들어졌다니까 이런 건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해. 이처럼 수많은 단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하지 장군을 찾아온 단체의 수가 매우 많았을 것으로 짐작하는데 일단 여러분도 아마 그 AI라든지 역사책을 찾아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463개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그 회원수가 7천만 명. 하지 정장이 머리가 아마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 장군은 한국인들의 독립 열망을 이해는 하나
지나치게 많은 단체들이 각각 지가 옳다고 떠들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1946년도 9월 12일에 정당 사회단체 대표를 모았는데 1200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독립을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하는데 아마 하지 중장 정말 그때 어려웠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이 한 분 있는데 최능진이라고 우리 사회에 잘 안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지켜볼 때 이승만이 어떤 독주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이거 위험하다 이 사람. 그래서 나름대로 안을 짰어요. 앞으로 이 조선 대한민국 구상을 할 때 어떤 이승만은 안 되겠고 너무 독주고 지멋대로고 고집불통이고 외골 쓰고 막 너무 이렇게 하니까 이 최능진 씨가 만든 이 리스트를 보면요, 대통령을 이승만이 아니고 서재필을 모시겠다. 서재필이 남쪽 북쪽 모든 민족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총리에는 김규식을 모시는 게 좋겠다. 내무부 장관에는 신익희, 해공 신익희가 좋겠고, 외무부에는 장택상, 법무부에는 허헌, 그리고 노동부 장관에는 박헌영, 그리고 교통부 장관은 김성수, 통신부에는 조만식, 보건부에는 조수왕, 국방부 장관으로 김일성을 세웠으면 좋겠다. 김일성을 대통령 많은 게 아니라 김일성은 그때 36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이고, 그래도 어떻든 열심히 항일 운동하고 싸웠으니까 국방부 장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어쩌면은 이것 때문에 최능진이가 51년도라고 보는데 51년도 총살행을 당합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그리고 군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군법회의에 재판을 받고 사형 집행을 해요. 죽을 땐 유서를 남기고 억울하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누가 모르나? 이승만 모르면 간첩도 이승만 알죠. 그리고 우리가 이승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저도 잘 몰라. 난 이승만 시대부터 살아왔던 사람이지만은요, 이승만처럼 알기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양극단으로 이승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승만은 당군 이래의 최악의 빌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회주의자고 이기주의자고 독재주의자고 하여튼 온갖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분이 또 이승만이야.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승만을 다 이야기한다는 건 어렵고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늘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한데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많지 않아요. 굉장한데 알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든 모든 사람이 다 이승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는 게 좋겠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이 추진했던 단정, 남한 단독 정부, 그것부터 이제 이승만 큰 실수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는 게 기다려서 그 미군도 떠나게 하고 소련군도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족 대표가 모여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합 정부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욕심과 야망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남한 단독 정부를 추진했던 이승만의 이 실수는요. 그거는 저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모든 현대 한국 근현대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너무 서둘러 추진했던 것은 역사의 큰 가오였다. 여러분 단독 정부를 남한만 하면은 북한 가만히 있나? 북쪽에는. 그러면 한 땅에서 두 개 체제가 이루어지면 그 반드시 전쟁한다는 거는 그건 삼척 동자도 아는 일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승만 그는 몰랐는지 아니면 미국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멸공, 북한 사람들은 대 들면 다 그냥 싸그리 다 멸종시켜 버린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 보이거든요. 자, 이제 좌우 합작론이 대두합니다. 자, 이 1946년도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온 지 아주 1년이 채 안 됐을 때 5월부터 47년 12월에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조선의 좌우 세력을 합작, 이게 이제 좌우 합작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그 역사에 많이 거론되는 말이죠. 좌우 합작론. 그래서 합작을 하여 연대를 추진하였던 운동을 말하는데 이 운동에는 중도파 세력 인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서 전개하는 겁니다. 해방 전국에 보면은 쟁쟁한 인물들이 아까 많았잖아요. 그 일제 강점기에 엄혹한 그런 시절에 어떻게 이 많은 인재들이 그렇게 유학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학비를 마련해가지고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력을 길러가지고 나라를 되찾겠다. 이런 애국심으로 공부한 사람이 많아요. 당시 미 군정에서 그 파악을 했는데 그때 파악은 이제 남한 쪽에서만 파악을 합니다. 국민 의식에 사회 민주주의 성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74%, 우익 성향, 다시 말하면은 자본주의 쪽을 지향하는 사람은 14%, 공산주의는 7%밖에 안 됐어요. 이걸 두고 14%밖에 안 되는 우익을 가지고 전국을 주도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7%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도 74%나 사회 민주주의를 원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극단적 공산주의, 극단적 자본주의 쪽은 빼고 극우파, 극좌파는 빼고 이 중도 중심으로 좌우 합작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 측의 인물 중에서는 버치중이라고 하는 그 중인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나서는 정도고 극우적인 인물 중에서 이승만과 김구는 빼했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극우파라가 돼가지고 이승만, 김구는 제쳐놓고 김규식과 여운형 같은 분이 무난한 중도 노선을 중도 우파는 김규식, 중도 좌파는 여운형 이렇게 해서 좌우 합작을 하면은 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익 측에서 김규식, 원세훈, 김봉준, 안재홍, 최동호 이거 중도 좌파에서는 여운형, 허헌, 정노식, 이강국, 성주식, 김진동 그리고
그때 이제 국어 국문 한글로 서기가는 송남은, 황진남, 김세웅, 미국 측에서 연락장교 중에 버치중이 소련 측 그 연락장교는 아주 확정을 짓지 못하고 일단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좀 잘 될 뻔했던 좌우 합작론이 나왔었는데 미국 측에서도 현실을 볼 때 그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대부분이 그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지고 말았느냐, 안 되고 말았느냐,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이제 시간을 두고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明年 8월 달에 미 군정청이 동아일보에다가 의뢰했어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자본주의 14%, 공산주의 7%,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 74%좀 되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했지만은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이승만이 자기가 배제되고 이승만 김구가 자기가 배제되고 당시는요 이승만 김구가 뭐 학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는 이승만의 명성이 대단했고 임시정부 주석으로 상해 임시정부 대표로 김구라면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두 사람이 배제된다는 건 견딜 수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 미 군정에서는 좌우 합작론을 추진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고 북측이 또 있으니까 변수가 이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딱 보더니 이승만이 전국을 돌면서 자기는 이제 이 좌우 합작론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배제됐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정읍에 가서 발언하기를 남한만 가지고 단독 정부를 만들겠다. 이 이승만의 단정론이라는 게 단정론. 이 단정론과 그 이후 진행 사항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